오늘 준비한 영상은 좀 걱정이 되면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 흔하게 들어오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약 조심해야 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지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약은 처방대로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에서 상당수 가까이가 약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한 경우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세요? 약을 처방받은 대로 잘 먹었는데도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응급실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혈압약 드시고 무릎 아파서 진통제 한 알 드신 분 계세요? 어제 감기약 먹으면서 집에 있던 두통약도 같이 드셨어요? 건강 챙기려고 오메가3 드시는데 혈액순환에 좋다는 약도 같이 드시고 계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해요. 제가 의학적 처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정보, 그 내용을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약을 수시로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볼 게 생깁니다. 그냥 지식 하나 더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실제로 지키는 정보가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분들 중에 약을 수시로 드시는 분 있으면 꼭 같이 보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감기약과 진통제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엔 이게 왜 문제야 싶었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서 약 받아오잖아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머리까지 아파요. 아니면 집에 있는 타이레놀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드시게 되죠. 문제는 감기약 안에 이미 진통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요. 감기약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레놀의 주성분이 바로 이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감기약 안에 이미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타이레놀을 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같은 성분이 2배로 들어가는 거죠. 약의 용량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성분이 간에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먹으면 간이 충분히 감당하는데 갑자기 2배가 들어오면 간이 버텨내지 못해요. 그게 쌓이면 간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섭게도 간은 어지간해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예요.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한창 손상되고 있는데도 처음엔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술도 간에서 처리되거든요. 거기에 진통 성분까지 2번 들어오면 간 입장에서는 업무가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높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이미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분 중복이 생기면 더 빨리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드실수록 간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20대보다 같은 성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기약을 받아오셨을 때 약 봉투나 약 설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집에 있는 두통약이나 진통제를 따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약이든 추가로 드실 때는 약사 선생님께 지금 감기약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한마디만 여쭤봐도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한 확인 하나가 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부프로펜 성분 이야기도 드려야 해요. 이부프로펜도 진통제인데 이게 들어있는 감기약도 있어요. 이 성분은 특히 위장을 자극하거든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아플 수 있어요. 밥 드신 후에 드시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 이름보다 성분을 봐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름이 달라도 성분이 같으면 같은 위험이 생깁니다. 이제 2번째로는 혈압약과 소염진통제예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해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서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혈압약이랑 진통제를 같이 드시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혈압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성분의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몸에서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진통제들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특정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콩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걸 줄여버리는 거예요.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약을 열심히 드셔도 진통제 때문에 혈압이 안 잡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약을 잘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 잡히지? 하고 병원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중에 진통제를 같이 드시고 계셨던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콩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면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이 드실수록 콩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진통제까지 지속적으로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더해집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 콩팥을 통해 작용하는 약들이 있어요. 이 약들이 진통제와 만나면 시너지처럼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단기간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오랜 기간 함께 드시면 조금씩 콩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실 때 혈압약 먹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약사 선생님이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즉 타이레놀 계열은 혈압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온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체중 조절 같은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관절 통증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약을 더 먹는다고 몸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드시냐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순환제와 오메가3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끼리 만났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하실 수 있어요. 오메가3, 건강에 좋다고 다들 드시잖아요. 심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혈액순환제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시면서 손발이 저리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하시면 병원에서 처방받으시기도 하고 약국에서 드시기도 해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오메가3와 혈액순환제 둘 다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피를 묽게 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피가 굳는 것, 즉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죠. 이건 분명히 좋은 작용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질 수 있어요. 적당히 묽어지는 건 좋은데 너무 묽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잘 안 먹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잘 안 빠지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심한 경우 뇌 안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스피린은 심장질환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와파린은 혈전 예방을 위해 처방되는 약이에요. 이 약들이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강한 약인데 여기에 오메가3까지 더해지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오메가3를 건강식품으로 먹는 건데 약이랑 무슨 관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 안에서는 건강식품과 약의 경계가 없어요. 들어오는 성분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합쳐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있어요. 예로부터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도 지혈제와 함께 쓰면 반대 작용이 일어나서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봤거든요. 약이든 식품이든 몸에 들어오는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오래된 지혜예요. 그럼 오메가3를 아예 드시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메가3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드시는 약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제나 아스피린, 와파린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메가3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오메가3 먹어도 괜찮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용량도 중요해요. 고용량보다는 일반적인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오메가3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수술 중 출혈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제대로 알고 드셔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장약이랑 골다공증약이에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뚝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서 위장 기능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속이 자주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위장약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골다공증 약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이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골다공증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약은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과 결합하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음식 안에도 이런 성분들이 있고 특히 위장약 중에서도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드시면 약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약을 드셨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약은 복용 방법도 특이해요. 드신 후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눕거나 앉지 말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니셔야 해요. 왜냐하면 눕게 되면 약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속이 쓰리신 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 더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약도 같이 드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골다공증 약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해결 방법은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드시고요. 위장약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두 약을 같은 시간에 드시지 않으면 각자의 효과를 다 볼 수 있어요. 뼈를 지키려고 열심히 드시는 골다공증 약인데 복용 방법 하나를 놓쳐서 효과를 못 보고 있었다면 정말 아깝잖아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 지금 드시는 골다공증 약 복용법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드신 후 30분은 서 있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골다공증 약은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약도 있거든요. 내가 드시는 약이 어떤 주기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진지하게 신중히 들으셔야 해요. 당뇨약과 술이에요. 술 드시는 분들 꼭 집중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당뇨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6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고 있어요. 그런데 술자리, 가족 모임, 명절,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완전히 안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약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이 왜 위험하냐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면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술을 드시면 이 저혈당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저혈당 증상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는 상태가요. 주변 사람들도 아, 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그러다 방치되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설포뇨소제 계열의 당뇨약이 더 조심스러워요. 이 계열의 약은 혈당을 낮추는 힘이 강한데 술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메트포르민과 술이 만나면 젖산이 몸에 쌓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젖산산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해요. 하지만 음주량이 많으시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마시면 안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음주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어떤 약을 드시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음주량이 달라져요. 내가 드시는 약의 특성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공복 음주는 특히 더 위험해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단 음식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저혈당 증상이 느껴지면 사탕이나 설탕물처럼 빠르게 혈당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 질환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술 한 잔의 즐거움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몸 상태를 알고 선택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수면제와 감기약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해당되세요. 나이 드시면서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면에 도움을 받으려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드시는 분도 있고 약국에서 사는 수면 유도제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나 환절기에 감기까지 걸리면 수면제를 드시면서 감기약도 같이 드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감기약 안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원래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주는 성분인데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거든요. 콧물 감기약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수면제도 졸음을 유도하는 약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진정 효과, 쉽게 말해 졸음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더 잘 자겠네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낮에 이 조합을 드셨다면 낮 동안 과도하게 졸리고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요리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낙상이에요. 어르신들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에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에도 문제가 있어요. 수면제와 감기약의 진정 성분이 같이 작용하면 너무 깊이 잠들어서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몸이 비틀거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호흡 기능도 생각해야 해요. 지나친 진정작용은 호흡 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 감기에 걸리셨을 때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기 전에 저 수면제 먹고 있는데 졸음 성분 없는 감기약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항히스타민이 없는 감기약도 있거든요. 약사 선생님이 맞는 약을 골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를 드시는 날은 가능하면 취침 직전에만 드시는 게 좋아요. 낮에 드시는 건 가급적 피하시고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규칙적인 기상시간, 낮잠 줄이기, 취침 전 스마트폰 줄이기 같은 습관들이 수면제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약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들은 그래도 약이니까 조심해야지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달라요. 이건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되고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건강기능식품도 몸 안에 들어오면 성분으로 작용해요. 그 성분이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홍삼이에요. 홍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고요. 그런데 홍삼 안에 있는 성분이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과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홍삼은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홍삼을 같이 드시면 혈당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은행잎 추출물도 많이 드시는 건강식품이에요. 기억력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성분도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비타민 E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고용량의 비타민 E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방약제도 말씀드려야 해요. 감초는 굉장히 다양한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인데요. 감초가 혈압약과 만나면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써요. 약과 음식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성분이 명확하고 강할수록 약과의 상호작용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건강기능식품을 아예 드시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새로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실 때 꼭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는 게 귀찮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의외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는 약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거든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들으면서 아, 나 이거 하고 있었네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신경 쓰시라는 거거든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그 복잡함이 더 섬세하게 관리돼야 해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그냥 소화시키고 처리해버리던 몸이 60대, 70대가 되면서는 조금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드시는 약에 새로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실 때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약국 가셨을 때 지금 이런 약 먹고 있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한마디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1분이 내 간을 지키고 내 콩팥을 지키고 내 뼈를 지키고 내 혈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방받으신 약 이외에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면 확인할 수 없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건 그만큼 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관심이 오늘 하루 약 봉투 하나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이 영상 만든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약 여러 개 드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 분들, 이 영상 한번 보여드려 주세요. 본인은 몰라도 자녀분들이 먼저 알고 챙겨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만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볼게요. 지금까지 건강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